러일 전쟁 당시 침몰한 러시아 전함의 포탄이 인천 시립박물관에 기증됐습니다. 러시아 군함기와 포탄은 일본에는 전쟁 승리의 기념물이지만 러시아에는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굴복하지 않는 애국심의 상징입니다. 동시에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벌어진 강대국 간 패권 전쟁의 상흔으로 기억되는 아픈 역사이기도 합니다. 1904년 한반도와 만주의 지배권을 두고 일본과 러시아는 전쟁을 벌인다. 그러던 중 일본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기 위해 강제 조약을 맺는다.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신흥 제국주의로 떠오른다. 제국주의 전쟁의 전초전이 된 러일 전쟁은 이후 국제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 멘터리 전쟁관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17년 전 1904년 2월 만주의 지배권을 놓고 러시아와 일본이 무력으로 충돌을 하게 됩니다. 이 전쟁으로 조선의 운명도 달라졌죠. 네, 이 러일 전쟁은 강대국의 욕심과 논리에 조선을 흔들어 놓았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러일 전쟁이 일어난 그 배경부터 결과까지 역사는 어떻게 흘러갔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임영하 소장님, 태상호 기자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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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한반도와 만주의 지배권이 어떤 의미였기에 이 두 나라에서 이렇게 전쟁까지 일어났을까요? 사실 이 역사적 배경 꽤 긴 시간이 있습니다. 사실 임진왜란 때부터 일본은 만주로 들어가고 싶어 했잖아요. 네. 그래서 드디어 청일전쟁에서 승리해서 랴오뚱과 리순을 장악을 하는데 이걸 보고 이제 러시아가 독일과 프랑스를 끌어들여서 이게 유명한 삼국 간섭이라고 해서 네. 그 조약을 무효화시켜버리죠. 일본 입장에서는 청일 전쟁을 통해서 얻은 최고의 전리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요동반도거든요. 게다가 이 요동반도에 있는 리순 항에는 일본군 함대가 전개가 돼 있었습니다. 사실은 육로를 통해서 만주로 올라가는 데는 이 조선 반도만 있으면 되지만 해군하고 같이 올라가려면 리순항, 즉 요동 쪽을 가지고 있는 게 전략적으로 굉장히 큰 도움이 됐거든요. 그 삼국 간섭에 의해서.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는 전쟁을 불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일본의 야망이 그때 당시에 훨씬 컸는데 거기를 빼앗기면서 위쪽이 막히게 되는 거죠. 러시아 입장은 그거야. 니네는 그냥 조선으로 만족해. 우리가 만주를 차지할 테니까 니네는 조선은 개입 안 할게. 근데 사실 일본은 조선을 징검다리 역할로 해서 이제 이 야망을 뻗쳐가고 싶은 게 목적이었는데 러시아가 위를 막았으니 뭐 이거 참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일본의 꿈이 어디까지였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고 만주로 들어가기 위해서 러시아와 전쟁해야 된다는 건 즉시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어마어마한 군비 투입을 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당시 화폐 가치로 7억 엔을 투자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화폐 가치라면 몇백 배가 더 뛰었을 텐데. 그렇겠죠. 그럼 두 나라 전력은 어땠어요? 러시아는 사실상 그때 당시에 최고의 지상군 강국이었어요. 네. 병력 수만 따지면 네. 이 자료마다 수치마다 약간씩 다르긴 하는데요. 이 비상 동원을 해서 모든 병력을 동원하면은 380만에서 400만 명의 병력을 모을 수 있는 나라였죠. 전 세계에서 그만큼을 모을 수 있는 나라가 당시 없었어요. 역사상 숫자 하면 절대 지지 않는 나라가 러시아죠. 러시아 하면 숫자죠. 하지만 전쟁이 발발을 했을 때 이 러시아 땅덩어리를 보시면 거기에 400만 명을 깔아놓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얼마 넓다.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얼마 안 되지. 만주 있는 요 지점에 전쟁이 벌어지면 그 400만 명이 여기로 모일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럼 만주 지역에서 바로 동원 가능한 병력이 얼마냐라고 따져봤더니 약 13만 명. 그래도 많네요. 예. 많긴 한데 아주 많은 숫자는 아니죠. 그리고 야포는 약 200문 정도 동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일본군은 28만여 명의 병력을 동원을 했고요. 약 870문 이상의 각종 야포를 동원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사람도 사람인데 이 야포가 그냥 거의 4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거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렇죠. 전력 차이가 엄청나네요. 근데 이제 전쟁은 사실 밸런스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게 책 같은 데서 전쟁을 얘기할 때 병력, 무기 막 이렇게 보다 보면 네.
가장 놓치는 게 밸런스예요. 우리가 수치로 전쟁을 생각할 수가 없는 게 방어하는 입장하고 공격하는 입장하고 또 다르거든요. 그리고 거기다 지형이라는 변수, 그러네요. 날씨라는 변수가 들어가잖아요. 게다가 양쪽의 무기의 수준이 비슷하다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지휘관. 네, 그럼 전쟁은 어떻게 시작이 되나요? 왠지 일본이 먼저 공격을 했을 것만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는데요. 맞아요. 언제나 좀 이 기습 공격이 일본의 전매 특허 같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이 리순 공격 역시 이 많은 역사학자들, 특히 서양 쪽 역사학자들은 진주만 기습하고 되게 비슷하지만 항공 전력만 빼졌다. 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즉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을 진행한 게 아니고요. 먼저 쳤어요. 러일 전쟁은 한 군데서 일어난 건 아니잖아요. 굉장히 넓게 범위가 있었잖아요. 네, 사실 러일 전쟁이 스케일이 커요. 러시아하고 일본이 붙어서 네. 만주에서 붙었으니까 오늘은 1904년 8월 1일부터 1905년 1월 4일까지 랴오동반도에 있던 지금은 다렌이죠. 다렌시에 있는 리순에서 벌어진 리순 공방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용어라는 게 어려운 것이 리순이라는 단어를 저는 좀 생소하거든요. 이 리순한 게 어디예요? 그 여순이라고 그러면 대부분 아시는데 여순. 예. 이게 사실은 그 옛날 광개토항 시절부터 전략 요충이에요. 특히 해군 기지로는 엄청난 중요한 요충이어서 지금도 이게 아마 중국의 거의 1급 군사 기지일 겁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서의 공방전이라는 건 한마디로 치고받고가 계속 이어졌다라는 뜻이겠죠? 네, 치고받고가 아니라 이 리순이 사실 공략하기 어려워요. 네. 일단 랴오동반도가 이렇게 길게 있잖아요. 폭이 4km 밖에 안 되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막기 좋아요. 좁은 곳으로 들어가야 그렇죠. 되고 거기다가 중간중간에 산이 기가 막히게 마치 무슨 요새 망대 쌓아놓은 것처럼 산이 기가 막히게 있는데 요 산이 대개 200m, 300m, 500m가 안 돼요. 산이 너무 높아도 안 좋아. 낮구나. 네. 그렇지. 너무 높으면 아래쪽에 공격을 안 못 보이죠. 한다고. 네. 근데 이거에 딱 알맞은 높이의 산들이 그리고 경사도 상당히 급하고 하여간 참 마치 일부러 지어놓은 천연자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다 리순항은 이제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쏙 들어가 있는데 앞에 또 이렇게 방파제처럼 섬이 막고 있어가지고 입구가 굉장히 좁습니다. 청일전쟁 때부터 사실은 여기다 콘크리트로 요새화가 시작됩니다. 와. 거기다가 러시아가 이제 추가로 요새를 더 강화하게 되죠. 예,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리순 요새의 이 방어 라인이 생각보다 길어요. 네. 29km에 달합니다. 와, 상당하네. 예. 또한 요새 내에 이 총 22개소의 해안포를 설치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요새 외곽에 대한 화력 지원이 아주 용이하죠. 네. 각 포대 사이에는 또 철조망으로 연결이 돼 있고요. 또 함정하고 삼병호가 잘 구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이용하고 그리고 인위적인 장애물도 충분히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적의 침입이 예상되는 곳, 그러니까 뭐 그래도 빈자리들이 조금 있잖아요. 네네. 거긴 또 지뢰까지 촘촘히 심어 놓은 거죠. 난공불락의 요새가 있다면 그런 게 난공불락이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의 외형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거 1차전은 뭐 결과까지는 뭐 모르겠지만 1차전은 러시아가 좀 우위에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인간의 문제가 나오는 거죠. 아하. 지휘가. 지형만큼은 최고인데. 이게 1차, 2차, 3차 방어선이 있는데 랴오동반도 딱 들어오는 거 1차 진저 방어선이라는데 여기가 정말 방어하기 좋아요. 여기서 막았어야 되는데 네. 거기를 좀 제일 부실하게 놔뒀어요. 그리고 공격이 시작되니까 사령관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방어선이 너무 길다. 기습도 당했다. 병력을 뒤로 물려서 좁은 데서 싸우자. 그러면 2차까지도 그냥 열어줘 버렸네.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1차를 거의 제대로 싸우지도 않고 빠져나와요. 사령관이 후퇴해 그래갖고 후퇴해버리는데 이게 치명적이었던 게 리순항은 군항이고 다렌항은 그냥 민간 항구예요. 네. 2차 방어선이 다렌항 뒤에 있어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2차 방어선으로 오는 순간 다렌항을 그냥 넘겨줘 버린 거예요. 아유. 그럼 배가 상륙이 가능해져 버렸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일본군은 거기다 대고 보급품과 병력을 그냥 투입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도 사실 이 공격에서 일본군이 러시아군보다 한 3.5배가 전사했습니다.
그만큼 좋은 요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대로 막았더라면 전황이 완전히 바뀔 수 있었는데 네. 정말 엄청나게 비난을 받았고 여기 참전했던 그 병사들이나 네. 장교들도 그때 일선에서만 막았어도 그러니까. 이렇게 안 된다. 이게 정말 바보짓이다. 네. 뭐 그런 비난을 많이 합니다. 요새 보루가 사실은 리순항에 너무 가까이 설치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주요 시설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 거리가 없었던 거죠. 그러면 일본은 굉장히 시간적으로 급하고 빠르게 공격해 나가고 러시아는 무능하고 이거 전투가 완전히 일방적으로 흐른다라는 느낌. 공방전 이대로 갑니까 근데 그냥?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략이 쉽지가 않아요. 워낙 러시아군이 딴 건 몰라도 네. 내 땅을 지킨다는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군이 굉장히 용감하게 잘 싸워요. 그런데 이제 일본군도 이제 문제는 실제로 이게 고지가 공격하기가 쉽지가 않은 데다가 일본군이 이때부터 이제 소위 말하는 반자회인데 인해존술이라기보다는 인명은 아낌없이 투여해서도 승리가 우선이다. 그러니까 막 몇 배의 희생을 치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일본군도 여러 번 공격에 실패하고 수만 명의 희생자를 냅니다. 이때는 이미 기관총으로 오던 이 군인을 쏘던 시대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의 맹점이 일본군이 가지고 있는 맹점 중에 하나가 리순에 건설한 방어 진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제 생각에는 이래요. 정보는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러시아 군이 그냥 손 놓고 있었던 게 아니라 계속 보강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옛날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전장 상황에서 정보라는 거는 정말 시시각각으로 변하거든요. 네. 물론 많은 정보망을 돌려서 정보를 최대한 득했겠지만 그게 약간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군이 이 리순으로 전진해서 나가는 이 한 달여 기간 동안에 러시아군은 전력을 투입해서 콘크리트로 시설을 보강하고 기관총도 제대로 배치하고 그리고 전기 철조망을 두르고 철조망 두르고 지뢰를 깔고 이거를 그 한 달간에 굉장히 많은 일을 하는 거죠. 청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조선에서 청의 영향력을 없애버린다. 아시아에서 세력이 커진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는 독일과 프랑스를 끌어들여 간섭한다. 이에 일본은 러시아와의 국교를 끊고 만주 리순항에 있는 러시아 함대를 기습한다. 러시아는 일본의 자살 돌격 전술에 강하게 맞서지만 결국 리순항을 내주고 만다. 약간 교착 상태에 빠질 위험성도 있다라는 생각도 있는데 203 전투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투였죠. 그렇죠. 1904년 이 8월 20일 날 새벽에 일본군이 203 고지에 이 전면적인 공격을 감행을 합니다. 203 고지라고 하니까 도대체 왜 203이야? 203m? 오. 역시 네. 역시 예, 이 고지는 러시아군 제5 그리고 13 동시베리아 연대가 이 방어를 하고 있었어요. 네. 좀 올라갈 만한 곳은 전기 철조망이랑 철조망이 쳐 있고 뭐 함정도 있고 그리고 뭐 강력한 이 서치라이트 그리고 기관총까지 배치돼 있어서 그렇게 쉬운 전투는 절대 아니었고요. 근데 이렇게 점령하기가 힘들고 이 어려운 고지를 점령하는 데는 아무래도 이곳이 가지고 있는 이 의미가 크기 때문이겠죠. 리순항이 이렇게 만처럼 타원형으로 조그만데 딱 서북쪽인데 거의 중앙에서 약간 서북쪽이에요. 그 직선 거리로 딱 4km인데 제가 이거 지도에 지금 여기가 제일 중요한 지금도 제일 중요한 군사 기지여가지고 제가 20년 전에 그 다른에 갔었는데 여기는 군사 지역이라고 못 들어가게 했다가 요즘은 관광으로 좀 푸는데 요 고지가 최근에 제일 늦게 풀렸어요. 4km니까 포격도 될 뿐만 아니라 사계가 완전히 열려요. 항구가. 전경이 쫙 보입니다. 203 고지 자체가 높이는 얼마 안 되지만 굉장히 가파르고 좀 미끄러지는 그런 지형이었나 봐요. 그래서 올라가는데도 굉장히 힘들고 요게 지금 사진이 남아있는데 산이 무슨 모래산처럼 이렇게 피라미드형이에요. 매끈해요. 근데 이게 진짜 죽음의 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가끔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막 산이 험하고 막 울퉁불퉁하고 양쪽에 절벽 있고 요런 게 좋은 방어 지형인 줄 아시는데 진짜 무서운 방어 지형은 깨끗한 거예요. 모래 언덕처럼. 잘 보이는. 예, 완전 이렇게 깨끗한. 그러니까 기관총을 쐈을 때 보이는 모든 라인을 다 타격 가능한 고지기 때문에 정말 그렇다라고 한다면 산. 러시아도 이거 무조건 막아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일본군이 공격을 해오니까 당시에 그 203
고지를 방어했던 이 방어 사령관인 트리아코프 대령은 지원을 해달라 네. 계속적으로 요청을 했어요. 네. 그런데 뭐 일단 문제가 이 어떻게 되면 봉쇄돼 있는 고지인데 거기 지원 병력을 올려 보내기도 굉장히 쉽지 않았던 거죠. 11월 말에 일본군은 엄청난 포병 지원 사격과 함께 다시 재차 공격을 합니다. 며칠간 치열한 격전 끝에 양측의 사상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어요. 네. 대규모 포격전을 다시 개시를 하고 네. 백병전을 치른 끝에 12월 5일 날 결국 고지를 점령합니다. 분명히 승리는 일본이 가져갔고 203 고지를 차지했지만 피해는 훨씬 컸죠. 그렇죠. 수치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요. 전투 손실로만 보면 네. 러시아군이 약 3만 1천여 명, 네. 그리고 일본군이 5만 8천여 명. 어이구. 그러니까 전쟁은 이겼는데 병력은 쓸려 나간 거죠. 그야말로. 그리고 일본군에 3만 4천여 명의 중상자가 또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총수로 보면 그리고 이게 제가 본 자료에 unofficially, 그러니까 영문 자료를 많이 보는데 이 공식적이지 않은 기록에 의하면 훨씬 많을 것이다라는 자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일본은 전투 불능 상태고 러시아군은 전쟁에 패배했고 둘 다 조금 앞으로의 진행 상황이 좀 어려웠네요. 그러네요. 사실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했다고 하지만 특히 러시아 쪽 주장에서는 병력을 집결해서 반격하는 시간이 늦었던 것뿐이다. 우리가 100만 대군을 결집해서 반격을 할 참이었는데 네. 이제 러시아에서도 이제 국내에서 평이 안 좋고 또 일본도 사실은 이제 지쳐가지고 미국한테 중재를 요청을 해요. 그래서 디오더 루즈벨트가 중재를 해서 포츠모트 조약이 성립되면서 전쟁이 끝나고 리순이 일본군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네, 이렇게 포츠모트 조약이 성립이 되면서 러일 전쟁이 종결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러시아가 패전을 한 이유로 손꼽을 수 있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누구 말대로 전쟁이란 실수를 누가 더 적게 하느냐의 싸움이거든요. 이게 지나고 나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일단 너무 멀기 때문에 같은 지역의 군비 경쟁에서 너무 비효율적인 것이죠. 거기다가 그러면 거기서라도 더 그걸 알고 더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가장 결정적인 게 그 다레낭 건설인데 리순항이 군항이고 다레낭은 민간 항구인데 리순 요새화에 들어갈 돈을 다레낭 건설에다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해버려요. 리순항 요새화 시킬 돈을 가지고 일본군 상륙할 항구를 만들어준 거예요. 러시아 장군의 표현인데 우리 해군은 세계 최고다. 자질 면에서. 네. 그러나 안타깝게도 무기를 다룰 줄 모른다. 네. 그게 세계 우리는 최고라고 훌륭한 했으면 군대다. 근데 전투는 못한다. 뭐 이런 이게 뭐냐면 포라는 건 적군이 올 때 정확한 지점에 정확한 타이밍에 그쵸. 타격을 해야 되는데 적군이 나타나면 막 쏴갈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정말 때려야 될 때가 되면 포탄이 떨어진대. 그래도 옛날 전쟁 영화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탄약이 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네. 이게 되게 절반은 사실은 훈련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요새를 공격하면은 3배, 4배 희생이 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정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 희생을 이렇게 뭐랄까 돌리기 위해서 이걸 엄청난 선전을 해요. 소위 일본의 그 반자의 돌격과 희생을 전술적으로 반성하지 않고 이걸 선전으로 돌려치다가 자기들 스스로 자기 체면에 걸려버린 거예요. 반자의 돌격, 사무라이 정신의 신화가 러일 전쟁에서 완전히 극대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전쟁 방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정확하고 솔직한 강평 같은 게 없다 보니까 네. 이게 전쟁의 기조가 된 거죠. 즉 이 쓸려 나간 젊은 피해에 대한 아까움이나 애틋함은 없고 그냥 우리가 전략적인 목표를 이뤘으니까 그런 희생은 국가를 위해서 당연히 할 수 있어. 그런 나쁜 기조가 태평양 전쟁까지 연결이 되다 보니까 전투를 이기려면 그리고 전략적인 목표를 달성하려면 뭔가 방해되는 게 있잖아요. 뭐 민간 지역에 갔는데 민간인들이 방해된다. 그러면 학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일본이 러일 전쟁에서 전쟁 자체는 승리했을 수는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걸 놓친 거죠. 네.
대한제국의 운명을 흔들어 놓았던 이 전쟁은 일본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가 이 러일 전쟁을 통해서 무엇을 좀 생각해 보면 좋을까요? 근데 사실 우리 역사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고 나중에 중일 전쟁, 태평양 전쟁 하면서 중국과 뭐 미국과 아시아권 전체가 수많은 백성들이 이제 피를 흘리게 됩니다. 근데 이게 결국은 잘못된 평가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라는 건 철저하게 반성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역사를 자아도취의 그릇으로 써버리니까 러일 전쟁의 승리가 일본 자신들에게도 그렇고 동아시아 모든 국가들에게 엄청난 희생과 비극의 원인이 되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고 보는 자세에 대해서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될 교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러일 전쟁이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와 일본 측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알아봤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전쟁 와중에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 힘없는 조국의 피해입니다. 즉 우리 조국의 피해인 거죠. 네, 전투에서 이 지휘관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한 번 알 수 있었고 또 병사들의 목숨을 하찮게 여겼던 이 무모한 돌격전이 정말 진정한 승리였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 조선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굉장히 큰 변화를 일으키게 만들었던 러일 전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 조금 더 흥미롭고 재미있는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